여러분은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 들어본 적 있나요? 대충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저는 이 녀석을 초등학생 때 뉴스로 잠깐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물건도 나르고 계단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 여러 동작을 구사하다 보니까 저런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하면서 진짜 만화가 현실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이 녀석이 뉴욕 증시에서 개장종까지 울렸을 정도로 당시 로봇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집 방송까지 나갔을 만큼 파급력이 상당했다고 해요. 아니, 이 정도로 대단한 물건을 만든 곳이면 어디 로봇 전문 회사나 연구소에서 만든 물건인가 싶겠지만 생뚱맞게도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탄생시킨 로봇인데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자동차 회사?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일본의 자동차 회사 하면 뭐 많겠지만 보통 토요타나 혼다, 그리고 닛산, 요 정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 중 혼다에서 만든 작품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이 혼다인데, 안타깝게도 이 아시모가 2018년을 끝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완전 포기는 아닌 건지 혼다의 로봇 분야는 지금도 살아있긴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다를 자동차만 만드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세계 8위 규모로 엄청난 곳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유명한 건 모터사이클, 즉 오토바이죠.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회사의 시작이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시작된 곳이거든요. 거기다 엔진과 모터를 필두로 한 온갖 범용 장비들부터 해서 하다 이젠 아무나 못 만든다는 비행기까지 만들어 팔고 있는데, 저희 집 예초기에도 요 혼다의 엔진이 달려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엔진만 얹을 수 있으면 다 만들어버리겠다는 건지 사업 분야가 굉장히 넓죠. 그렇다고 혼다에서 벌이는 사업들이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기술의 혼다, 엔진의 혼다, 뭐 요런 별명까지 붙으면서 엔진이나 기술력에서는 나름 최고로 쳐주고 있죠.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혼다가 웬만한 엔진 달린 물건이면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특히 혼다에서 가장 유명한 건 요 오토바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에서는 도요타라는 압도적인 1인자가 있다 보니 그 존재감이 덜하지만 오토바이를 한타는 저도 오토바이에서만큼은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만큼 혼다가 이 바이크판에서만큼은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이죠. 23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23%로 전체 오토바이 시장의 대부분을 먹고 있고, 오래전부터 판매량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부정할 수 없는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1인자 타이틀을 1959년부터 지켜온 만큼 거의 세계관 최강자라고 부를 만한 곳이죠. 만약 누가 오토바이를 입문한다고 하면 혼다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혼다의 위상은 아시아 지역이 넘사인데요. 혼다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서만 작년에 400만 대를 넘게 팔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하루에 못해도 10,000대씩은 팔았다는 거니까 괜히 지구 1등이 아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점유율이 각각 70%와 80%를 넘겼고, 그냥 오토바이 하면 혼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예 그냥 일반 명사로 자리 잡았을 정도예요. 예전 자료긴 하지만 2019년 기준 오토바이의 누적 판매 대수는 4억 대를 넘겼고, 더 놀라운 건 이 중 1억 대는 커브라는 단일 모델로만 채웠다는 거죠. 이 녀석이 우리에겐 굉장히 낯익을 텐데, 쌀집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로 불리는 대림 자동차의 시티백하고 겹쳐 보이죠. 이게 당시 대림에서 혼다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었던 모델이라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커브 시리즈가 지금도 혼다 오토바이의 스테디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괴랄한 누적 판매량을 보였던 건 그만큼 연간 판매 대수가 넘사라서 가능했던 건데요. 코로나 때 판매량이 좀 꺾였던 걸 감안해도 지난 5년간 연평균 1,800만 대를 팔았으니까 이 페이스면 5억 대 고지도 금방 찍겠죠. 물론 오토바이로 전 세계를 씹어먹었지만 사실 혼다의 전체 매출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고 오토바이는 17% 정도거든요. 한때 혼다의 자동차 판매량으로 전 세계 5위에 랭크될 정도로 덩치가 컸지만 지금은 우리의 현대한테 추격당하면서 순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구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혼다에게 있어서 이 자동차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애초에 오토바이로 쌓아온 기술력이 워낙 출중했다 보니 자동차로 진입도 가능했던 거고, 자동차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천문학적인 돈과 기술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F1 출전 경력과 그랑프리 우승 타이틀까지 있다는 건데, 지금은 뭐 친환경 기술에 집중한다고 직접적인 출전을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도 2선에서 레드불 팀의 엔진을 공급해오고 있고, 성적까지 잘 나온 데다 26년에는 다시 F1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오토바이에서도 모터사이클판 F1이라고 불리는 모토GP에 지금도 출전하면서 최다 우승이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기술의 혼다는 다 옛말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도 그 타이틀이 유효한 것 같죠. 이 정도로 모터스포츠의 진심이다 보니 스즈카 서킷과 모빌리티 리조트 모텍이라는 두 개의 자체 레이싱 서킷까지 갖고 있는데요. 이게 또 그냥 적당한 테스트용도 아니고 F1과 모토GP가 열리는 스케일의 서킷이죠. 이것도 만들어진 계기가 사업 초기에 제품 테스트를 공장 앞 논길에서 달리거나 출퇴근길에 잠깐씩 타고 다니면서 해오다가 어느 순간 체계적인 테스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예 레이싱 트랙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쌓은 엔진 기술로 다목적 엔진도 개발하면서 잔디깎기나 발전기, 그리고 보트에 사용되는 모터 등 산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동력 제품도 개발하게 됐고, 하다하다 이젠 비행기까지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돌이스럽게 어지간한 엔진 달린 건 다 만들고 있는 혼다는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다 소이치로라는 남자의 손에서 탄생하는데,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정신 나간 공돌이 기질을 보였을 정도로 이미 그 떡잎이 남달랐는데요. 일단 소이치로의 아버지가 대장장이 일을 해오던 분이셨는데, 기술을 살려서 자전거 가게를 한 덕분에 각종 연장과 정비 기술 등 아버지 옆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이때부터 공돌이의 피가 조금씩 끓어오르다가 초등학생 시절 우연히 마주쳤던 포드사의 T타입 덕분에 혼다가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죠. 당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그때 맡았던 기름 냄새가 향수처럼 좋았다고 하는데, 훗날 혼다 소이치로가 회사를 정상에 올려놓고 1989년에 일본인 최초로 미국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을 때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때의 그 기름 냄새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자동차 만들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만큼 강렬했고, 살아생전에 자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진짜 한 가지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른 것 같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혼다의 초등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연히 보게 된 한 전단지 때문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자동차에 대한 꿈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소이치로가 봤던 전단지가 당시 도쿄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리점으로 유명했던 아트쇼카이라는 곳의 광고였죠. 혼다는 이걸 보자마자 과거에 자동차를 처음 봤던 그 기억이 싹 스쳐가면서 여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이구만 하고 생각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꿈과 함께 15살이 되자마자 도쿄로 상경해 아트쇼카이에서 막내 생활을 하게 돼요. 듣다 보면 이게 진짜 잼민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나이 때 그냥 메이플 스토리나 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진짜 보통이 아니죠. 혼다는 아트쇼카이에서 일을 배우면서 훗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된 각종 기술과 고객 응대법,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배웠고, 사장님의 추천으로 자동차 경주에도 나가면서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이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아트쇼카이에서 보낸 시간이 혼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걸 바꿨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혼다가 직접 엔진을 정비하고 본인의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판단되자 아트쇼카이를 나와서 차린 게 혼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혼다 기술 연구소인데요. 사실 이전에 피스톤링을 만드는 토카이세이키라는 곳을 차리고 운영했던 적도 있는데, 전쟁 때 회사가 박살나면서 지분을 도요타한테 팔고 접었던 그런 곳이죠. 이후로 혼다가 가만히 놀기에는 몸이 근질거렸는지 전 동료들을 다시 모아서 1946년에 차린 곳이 바로 혼다 기술 연구소였던 거고요. 당시 혼다가 다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건 우연히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보게 된 일본군이 사용했던 발전기와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싶으실 텐데, 평소 혼다의 아내가 장을 보러 갈 때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를 힘겹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우연히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전쟁 중 일본군이 사용했던 이 무전용 발전기를 보고는 이걸 자전거에 달면 아내가 장 보러 갈 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니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진짜 모터가 달린 사이클, 모터사이클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혼다는 여기저기 발품 팔아 싹싹 긁어 모은 500개의 발전기로 5평이 채 안되는 작업실에서 직원들과 하루 종일 작업하면서 제품을 만들었죠. 물론 이 시제품의 역사적인 첫 운전은 혼다의 아내인 사치 부인이 했고요. 다행히 혼다가 개조한 이 오토바이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500개 전부 팔리는 완판 신화를 썼고, 혼다는 추가 생산을 하기로 하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시간이 좀 지난 뒤라 이 군용 발전기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아예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물론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기존 엔진을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찍어내는 게 가성비 좋지만 혼다의 공돌이 자존심이 있는 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혼다는 이참에 내가 한번 만들어봐 라는 생각으로 아예 설계도까지 새로 만들면서 기존 엔진의 문제점도 잡기 위해 직원들과 밤새 머리를 싸매면서 혼다만의 새로운 엔진을 탄생시키기 위한 개발이 들어갔고, 그렇게 1947년에 역사적인 혼다의 첫 엔진, 혼다 A타입이 탄생하죠.
역시나 혼다의 새로운 엔진도 출시와 동시에 불티나게 팔리면서 인기를 끌었고, 당시 이 동네에서 혼다의 인기가 어찌나 대단했는지 주변 자전거 가게에서 혼다의 엔진만 떼와서 본인들 자전거에 장착해 파는 곳도 생기는가 하면, 자전거 업체에서는 아예 자전거를 만들 때 혼다의 엔진을 장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변경하기도 하는 등 혼다의 파급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혼다 기술연구소가 있던 주변은 비슷한 경쟁 업체들로 북적북적거리게 됐고, 이때부터 혼다는 본격적인 오토바이 제조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혼다는 A타입의 성공을 발판으로 한 단계 성장한 혼다 기술연구소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 돈을 가지고 더 큰 규모로 일을 벌려보기 위해 다시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데, 지금으로 치면 약 5,000달러를 받고 회사를 매각했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48년에 탄생한 곳이 지금의 혼다라고 할 수 있는 혼다 기원공업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과 함께 혼다는 새로운 엔지니어들도 영입하고, 진짜 오토바이라고 할 만한 모델인 혼다 D타입도 이 시기에 탄생했고, 혼다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후지사와 다케오도 만나면서 영업과 돈 관리는 1도 모르고 오로지 오토바이밖에 몰랐던 혼다를 도와 세일즈와 자금 관리를 맡았죠. 당시 후지사와가 슈퍼커브의 시초격인 커브 F타입의 출시에 맞춰서 전국 5만 개가 넘는 오토바이 매장에 연락을 돌리면서 대리 점수를 늘리고 판매망 확대에 도움을 준 건 물론이고, 도쿄 시내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로 광고를 한 것과 지방에 경비행기를 띄우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혼다 알리기에 엄청난 노력을 했죠. 덕분에 혼다의 인지도와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간 건 물론이고, 기존에 20개밖에 없던 혼다의 대리점은 5,000곳을 넘어섰고, 52년에는 필리핀으로 첫 수출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만드는 일은 혼다, 파는 건 후지사와로 나눠지는데, 이 둘은 은퇴할 때까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회사가 성공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죠.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한 혼다는 우연히 받게 된 한 초대장 덕분에 세계 무대로 나갈 기회를 얻는데, 혼다가 모터스포츠에 진심이 된 계기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연히 혼다가 지인과 함께 동행했던 행사에서 브라질 상파울루의 모터사이클 협회장을 만나는데, 그때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대회에 초대장을 하나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회 직전까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부랴부랴 직원들을 보내서 참가했던 건데, 당시 비행기 화물칸 값도 비싸서 대회에 나가는 직원 3명이서 오토바이 2대를 분해해가지고 캐리어에 꾸역꾸역 넣어 갖고 갔다는 웃픈 일화가 있죠. 혼다는 당시 직원들한테 저 대회는 경험이니까 우승은 바라지도 않고 완주만 하고 와 라고 했다는데, 당연히 우승은 물론이고 상위권에 들지도 못했지만 고생해서 간 만큼 25대 중 13위라는 나름 괜찮은 성적을 받고 귀환하는데요. 물론 입국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래도 혼다는 복귀한 직원들을 기쁘게 맞이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기쁨은 얼마 안 가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세계의 벽은 너무 높았던 탓이죠. 그래도 혼다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생각해보는데, 우선 하루빨리 세계 정상에 오르고 싶지만 이 상태에서 선진국의 회사들과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혼다의 규모적인 부분이나 기술 등 모자란 부분이 한참 많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판매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순위를 가리는 레이스라면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혼다가 당시 모터사이클의 최고 메이저 대회 중 하나였던 맨섬 TT에 출전하기로 했던 거예요. 당시 주변에서는 혼다의 이런 결정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1954년에 출전 계획을 발표한 뒤로 혼다는 유럽 현지의 코스도 직접 확인해보고 경쟁업체의 공장도 둘러보고 이탈리아 몬디알사의 오토바이를 사와서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면서 새로운 오토바이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붓죠. 그리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첫 번째 맨섬 TT에 출전한 혼다팀은 아쉽게도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첫 대회임에도 처참하게 깨진 게 아니라 4명의 선수가 출전해 6위부터 1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이뤄내죠. 이 대회를 마친 혼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쁨에 곧바로 다음 대회를 준비했고, 놀랍게도 두 번째 맨섬 TT에서는 최고 순위 2위를 기록. 그리고 1961년에 참가한 세 번째 맨섬 TT에서는 1, 2, 3위 모두 혼다로 줄 세우면서 전 세계에 혼다의 위상을 알렸죠. 추가로 모토GP에도 출전하면서 혼다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물론 유럽에도 지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1964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오토바이 제조사로 군림하고 있죠. 혼다가 모터스포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면서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고 오토바이판에서 최강자로 올라서는 동안, 혼다 내부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바로 자동차를 만들기로 한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혼다가 어린 시절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아트쇼카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게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자동차의 기름 냄새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만큼 혼다의 이 자동차 사업은 언제가 됐든 반드시 하게 될 그런 일이었는데, 다행히 그간 오토바이로 쌓아온 엔진 기술과 기존 공장을 활용한 생산 능력 덕분에 완전히 다른 영역이긴 했지만 나름 순조로운 출발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런지 혼다의 첫 자동차도 생각보다 빨리 탄생하는데요. 혼다가 1962년에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하고 1년 만에 T360이라고 하는 미니 픽업 트럭이 처음 출시됐고, 2개월 뒤에는 스포츠카였던 S500을 출시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첫 차를 만든다고 하면 뭔가 대중적인 세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난데없이 픽업 트럭하고 스포츠카라니 말이죠.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싶겠지만, 혼다에서도 처음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할 당시 아예 승용차를 배제했던 게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던 건데, 혼다가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무렵 일본 정부에서 국민차 육성 정책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물론 혼다도 이 스펙에 맞는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품 테스트를 이어오던 중에 우리의 장사 천재 후지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시 일본이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일본의 개발에 맞춰서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에 최종 계획을 수정해 트럭을 만들기로 하면서 T360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돼 출시한 스포츠카 S500은 오토바이 때와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레이싱 분야를 먼저 키우고 혼다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도 먹힌다는 걸 보여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첫 차를 출시하고 1년도 안 된 1964년 1월에 F1 참전을 선언해버리더니 새로운 자동차를 뚝딱 개발하고 같은 해에 독일에서 열린 독일 GP에 첫 출전을 했죠. 놀라운 건 바로 다음 해에 열린 멕시코 GP에서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따내면서 첫 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고 자동차에서도 혼다는 남다르다는 걸 보여줬죠. 그러다 6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이젠 돈도 많이 벌고 살만해졌는지 소비가 급속도로 늘어나 일본의 자동차 생산량이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서 세계 4위로 껑충 올라오더니 67년에는 2위까지 올라오면서 혼다도 규모를 늘린 데 속도가 붙죠. 그리고 당시 일본 내에서는 3C라고 하는 에어컨, 컬러 TV, 자동차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잡고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뭔가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자동차죠 라고 할 만큼 기존 상용차 위주의 보급에서 개인 승용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이걸 기회로 혼다는 당시 패밀리카로 포지셔닝한 4인승 경차 N360을 1967년에 출시했고, 당시 경쟁사들보다 출력이 좋았던 덕에 가장 많이 팔릴 때는 월 5,000대를 넘게 팔았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죠. 이후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출해오던 혼다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자 아예 해외에 공장까지 짓고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요즘이야 자동차든 반도체든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많지만 당시 일본 기업 중에서는 혼다가 최초였다고 해요. 혼다가 이렇게까지 하려던 이유가 혼다 소이치로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하나의 원칙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한다 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각 지역에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거의 로켓 배송 마냥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조금씩 그 영역을 확대해 오다가 규모가 커졌을 때 아예 그 나라의 생산 공장까지 짓고 현지에서 생산을 했던 건데, 과거 우리나라에도 기아 혼다라는 이름으로 잠깐 들어왔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그리하여 첫 타자는 1963년에 벨기에에서 문을 연 오토바이 공장이었고, 혼다는 이걸 시작으로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미국에서도 오토바이와 자동차까지 생산하는데요. 밝고 화사한 이미지로 마케팅한 오토바이 인기와 당시 최초의 저공 엔진이었던 CVCC 엔진의 개발로 미국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대중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은 덕분이었죠. 그렇게 지금은 남미,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수많은 생산 공장을 지으면서 혼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덕분에 자동차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대해지고 오토바이는 압도적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렇게 자동차와 오토바이 둘 다 세계 최고로 만들면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혼다. 최근에는 소니와 손잡고 전기차 시대에 맞춘 새로운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하는데, 과연 혼다가 기술의 혼다라는 타이틀에 맞는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네요. 비록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는 세상을 떠나 앞으로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 남아 앞으로도 혼다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무력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